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고려대학이 주최한 제1회 지속가능 미래 포럼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런 좋은 회의를 개최하신 박길성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저와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최재철 기후변화 대사도 와 계시고, 또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고, 여기 주한규 서울대 교수님들 여기 보니까 다들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두려운 감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사실은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이 교섭이나 이 과정을 좀 지휘를 해온 셈이죠. 그런 면에서 제 말씀이 좀 약간 브로드하지만은 방향은 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그런 거로 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서스테너빌리티, 저는 사무총장 때도 그렇고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이 지속 가능 발전 유엔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가만히 있는데 제가 답하기는 어렵고,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그때다 이제 기회를 잡아서 전도사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서스테너빌리티,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한 두세 가지가 있고, 국제사회가 저를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저 사람은 기후변화 협약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해내는데 참 1등 공신이다. 여러 가지 열정을 많이 보였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다. 한 5년 정도의 협상 기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이 젊은 층의 유th 인파워먼트에도 기여를 했다. 그런데 주로 세 가지 정도를 저를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재수가 좋아서 제가 있었을 때 다 일어났습니다.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죠. 서스테너빌리티는 사실 1987년부터 시작해서 Our Common Future라는 안을 제시를 했죠. 브룬틀란트 노르웨이 총리하던 분이. 그분은 저하고도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도 많고 노르웨이 총리를 3번이나 한 여성으로서 그런 분인데,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원로 그룹에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10명의 전직 국가 원수들, 정부 수반, 또 노벨 평화상 받은 분들 10분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부의장으로 다 있고, 그분이 제 전임 부의장을 하고 이렇게 갈라가면서 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고, 얼마 전에 연세대에도 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 세대가 충분히 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리소스를 남겨두고 우리 세대가 참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사는 거다. 지금 내일 먹을 거 다 빼놓고 오늘 다 먹으면은 내일 전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기죠. 이거 하는데 87년부터 2015년까지 했으니까 28년 만에 타결이 된 겁니다. 28년. 기후변화 협약은 교토 프로토콜이 1992년에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했으니까 그것도 23년 정도 걸렸습니다. 23년 걸렸는데 사실은 20 몇 년 동안에 무의미한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거기에 이제 발동을 걸은 거는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걸었다. 저는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외무부에서 그 차관할 때 어떤 국장이 지금 베를린에 가서 무슨 컵뭐의 회의에 갔다 왔다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자동차에서 그 국장이 얘기를 제가 베를린에 다녀와서 컵회의에 갔다 왔는데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아주 바쁜데 저런 데 왜 갔다 왔다 하느냐. 제가 그 차관 때 얘기입니다. 차관 때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국무회의를 가면 차관회의를 먼저 거치죠.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한다. 이렇게 이 지속가능발전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이다, 기후변화다 여기에 관심이 없었고 전문가 몇 사람이 한 겁니다. 우리 저 최재철 대사가 그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과장, 뭐 사무관, 서기관, 뭐 국장 이런 선에서 다 얘기가 되고 장차관들은 내용을 모르는데 전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참 그분 그래도 여러 가지 존경할 면이 많지만은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지금 저도 지금 존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 정도로 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도 많이 제약이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탄소 중립 2050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국가기후 환경회의 위원장을 하면서 꽤 밀어붙였습니다. 꼼짝도 안 하죠. 문재인 대통령 관심 없고 정부의 청와대도 관심도 없고 대개 환경부 장관하고 저하고 정도가 지금 저 관심이 있는 겁니다. 2050 탄소 중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전직 사무총장인데 이게 이제 영국이 그때 이제 작년에 컵26 글라스고 의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외무장관도 오고 그다음에 그 알록 샤마라고 저 환경부 장관인데 그 컵26 의장 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근데 와서 뭐 외무장관이나 저 상공부 산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셋 정도 만나는데 가만 보니까 외교부 장관도 안 만나는 것 같아. 외교부 장관 라드라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만나고 근데 꼭 저를 보자는 겁니다. 가면은 압력을 넣는 거죠. 당신 저 사무총장까지 하고 당신 나라에서 이거 지금 전혀 움직임을 안 보이니 내가 환경부 장관 만나니까 얘기가 되는데 산자부 장관 만나니까 전혀 이거 화가 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의 그 압력을 넣고 가는 겁니다. 제가 국무총리도 만나고 정책실장도 만나고 뭐 비서실장도 만나고 뭐 계속 이렇게 근데 말이 통하는 게 환경부 장관 한정의 환경부 장관뿐이 없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게. 그만큼 우리나라 안 하다가 결과적으로 저 2021년이죠. 20년 10월 28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요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한번 그 서류를 한번 다시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기가 막힙니다. 쭉 가다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따라서 2050 탄소 중립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딴 얘기입니다. 딱 한 줄 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그만큼 갑자기 집어넣은 겁니다.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서 지금 10시에 발표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출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10시에 유엔 사무부총장하고 전화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유엔 사무부총 제가 임명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압력을 넣는 겁니다.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고 10시에 아니 9시에 딱 컴퓨터 열고서 이제 비디오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라. 50분만 기다리면은 대통령이 발표할 거다. 근데 그래서 저보다 더 놀라는 겁니다. 저도 놀랬지만은 깜짝 놀라는 거. 진짜냐? 그런데 잠깐 기다려. 거기서 자기가 구테레스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한 3, 40분 후에 발표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하고 3자 간에 전화를 해서 저하고 제 후임자하고 하는 겁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엑셀런트 고맙다.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발표가 나오면은 당신이 환영하는 성명을 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록 샤머가 저하고 얘기하고 뭐 이 말이 잘 안 되니까 뉴욕으로 가서 뉴욕 사무총장한테 압력을 넣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거 온 거예요. 하여튼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전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탄소 중립위가 나오죠. 탄소 중립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이 많이 있죠. 제가 이제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탄소 중립을 절을 시켰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저는 단독 위원장입니다. 단독 위원장이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만나자고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오겠다고 해서 총리가 또 제 방을 왔어요. 오더니 뭐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탄소 중립위가 생기면은 이거 대통령이 해야 된다.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답이 없다.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쫓아가서 또 얘기했죠.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이분들이 바뀌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돼서 제가 1시간을 가서 설득을 한 겁니다. 이거 대통령께서 하시라. 1년에 2번만 회의를 하면 된다. 대통령 이름을 걸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바쁘니 총리가 하세요 하든지 나는 뭐 못하겠다든지 내가 하겠다든지 그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자동으로 총리한테 간 거죠. 그러면 그때는 좀 민간위원장을 줘야 되니까 그 총리가 가만히 보니까 민간위원장을 절호시키기는 좀 뻑뻑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제 기분입니다. 제 방까지 와서 지금 저보고 지금 제가 해야 되겠으니까 이게 참 뭐 총장님한테 저하고 같이 하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그러니까 국가기후환경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가 민간 공동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분은 제가 위원장 할 때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으로 있었죠. 막 이런 윤석열 대통령 와서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이 2050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6명의 대통령이 끌고 가야 2050년 탄소 중립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동력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안 하고 총리한테 맡겨놓으면 우리는 총리와 대통령의 사이가 너무나 간격이 크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 좀 2050년까지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아까 우리 박길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도 생기죠. 뭐 에너지 값도 올라가죠. 더군다나 미국 대법원이 또 무슨 그 공화당 그 주지사 있는 19개 주가 소원을 해갖고서는 이게
탈탄소 뭐 이렇게 하는 거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동을 딱 걸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제일 앞장서서 갈 미국이 두 가지 아주 중대한 문제에서 전 세계를 좀 뒤집고 있습니다. 이 낙태 이 금지하고 이 탄소 중립 이거 그냥 규제 너무 하면 안 된다. 석탄 발전소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규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거꾸로 가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바인드 되죠. 대법원 결정이니까. 그러나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도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 나머지 또 민주당 그 저기 하는 뭐 이 주지사들도 있고 그랬겠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탈탄소,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여성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그 정치적인 비전, 그다음에 폴리티컬 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무총장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치 지도자들한테 일종의 그 훈수를 두는 겁니다. 그 사실은 건방진 얘기죠. 국가 원수들한테 자꾸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저런다. 근데 그건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옆에서 다른 나라 가면 당신 주권 국가한테 왜 주권 침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은 막 그거 넘어서서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정상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만의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여튼 약간 그 고려대학에서 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나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일으키는 이런 면에서 좀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내일은 서울대학교에서 또 원자력에 대한 뭐 이거에서 또 전 또 원자력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할 말은 한다. 제가 뭐 서당께도 3년을 하면 뭐 풍어를 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10년 하면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금씩은 안다. 다는 모르고 전문가는 아니죠. I know something about everything.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정치, 경제, 무슨 인권 이런 건 뭐 물론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무슨 이런 거 지속 가능 발전 이건 제가 또 했으니까요. 기후 변화를 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 기후학자들 또 이 팬데믹 뭐 이런 나오니까 그 의사들 뭐 많은 부류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개도국의 대통령, 선진국의 대통령 한 사람을 묻고 거기에 20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승수 총리다, 그 김성환 외무장관이다, 뭐 이런 분들이 그런데 동원이 됐죠.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하나 내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정상 두 분하고 한 20여 분의 경제계, 사회계, 학자, 또 과학자, 정치인 이런 분들 집어넣어서 하고 하토야마 총리 같은 분도 제가 또 거기다 집어넣고 또 마지막에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한테 부탁을 해서 당신이 리드를 해라. 그렇게 하고 또 한 아프리카의 사우스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해서 같이 먹어서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리오 플러스 20 정상회를 간 겁니다. 그냥 적당히 슬슬슬슬 간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했느냐. 유엔의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물은 겁니다. What kind of world do you want? 이게 이제 타이틀이죠. What kind of world do you want?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그냥 막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그게 지금 저 받아보니까 6,000페이지쯤 6,000페이지.
6,000페이지를 딱 30페이지로 줄여서 그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가난 극복, 여성 지위 향상, 그다음에 도시 뭐 서스테이너블 시티다, 뭐 워터, 에너지, 기후 변화 뭐 많죠. 뭐 각종의 하여튼 900만 명이 다 보냈어요. 900만 명이. 그거를 소트아웃 하는 것도 하여튼 유엔 직원들이 한두 달 걸려서 했죠. 여기 자리에는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엔 대사를 하던 그 김숙 대사, 유엔 대사가 선진국을 대표한 의장이 됐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의장이 됐고, 후진국은 저 딴 나라에서 임명을 했고, 뭐 등등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입니다. 저는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면은 유엔 역사상, 그 유엔 역사가 뭐 얼마 안 되니까 또 인류 역사상 유엔이 제시한 어떤 제안보다도 가장 야심차고 가장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most ambitious, most far-reaching 비전이다. 이걸 따라갈 건 없다. 물론 더 있겠죠. 더 고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래서 리오 플러스 20에 가서 이걸 해서 거기서 일단 안을 받은 겁니다. 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멤버 스테이트의 니고시에이션 테이블에 넣은 겁니다. 지금 저 유엔 사무 부총장을 하는 아미나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제가 제 특사로 다 임명을 해서 회원국들하고 전부 다 합니다. 회원국들은 개도국 선진국 막 그 싸워갖고서 이 17개를 만들었죠. 이 17개는 사실은 MDG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MDG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거죠. 개도국만을. 근데 MDG는요. 어떻게 나왔느냐. 아주 급하게 나온 겁니다. 몇 달 만에 나온 겁니다. 갑자기 2000년을 맞이한다니까 사람들이 정신들이 없죠. 그래서 언론에서 맨날 2000년이 되면 뭐가 바뀌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유엔에서도 가만히 있기가 뭐하니까 새로운 비전을 하나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뭐 몇 명의 그 하버드, 콜롬비아 뭐 교수들 막 동원을 해갖고 몇 달 만에 그냥 만들어서 별로 교섭 안 하고 그냥 발표한 겁니다. 2000년에 전 세계 정상들이 유엔에 왔습니다. 새천년 특별 정상회의. 그때 다 통과가 됐죠.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가서 2007년에 부임했는데 보니까 거의 뭐 안 될 게 분명한 겁니다. MDG에서 달성이 된 건 딱 하나. 그러니까 abject poverty를 반으로 줄인다. 그거죠. 그거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냥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갔고 그야말로 극빈층을 반으로 줄였는데 한 4억 명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확 올라가서 세계은행에서는 보니까 통계로 보니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극빈자층 전 세계 반을 줄였다. 그거 하나만 된 거고 나머지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년부터 발동을 걸었습니다. 2010년부터 교섭을 한 겁니다. 여러 차례 정상회의를 열고 또 이 기관회의를 열고 등등 이렇게 해서 2015년에 드디어 채택이 됐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유엔이 제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참 그 실질적인 비전을 담고 있는 거다. 제가 작년에 유엔에 가서 그 제 후임자를 만났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 록다운에 지금 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전부 다 그냥 팬데믹에 돈이 다 들어가고 전부 다 기후변화도 지금 막 그 갈리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 임기 5년 끝나기 5년 전에 한번 정상회의를 다시 해갖고 맨데이트를 받아라. 이걸 교섭을 다시 해서 석세스 비전을 내는 것이 좋겠다.
지금 사실은 그러면 2030년이 됐을 때 1달러 90센트 가지고 하루 세 끼를 해결하는 극빈층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없어질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둘째, 식량 위기가 없어질 수 있냐? 그거 안 되고. 셋째,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다. 그 영어로 이제 preventable disease. 제가 보니까 그 의사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이 무슨 그 열대 지방에서 나는 neglected tropical disease 이런 거는 지금 투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에이즈 환자들은 돈이 많고 부자고 유력 인사들이 에이즈 많이 걸리니까 에이즈 병은 막 백신이 나오고 약이 나오는데 이 트로피컬 디지즈, 뭐 열대병 여기는 전부 다 환자들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제약해서 약을 안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안 되는 겁니다. 2030년 되면 좀 모든 세계 아동들이 중등학교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다 이렇게 해서 또 막 피난민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1억 명 이상의 피난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세계대전 때 약 6,500만, 7천만 명의 피난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근데 소위 평화시대에 21세기에 1억 명 이상의 피난민이 있습니다. 지금. 유엔이 제가 그 피난민들 관리하느라고 참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더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석세서 비전을 준비해야 될 거다. 2025년에 보니까 소셜 서미트를 개최하는 거로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죠. 아주 서큘레이트를 다 돌렸습니다. 2025년에 소셜 서미트를 한다. 이걸 아마 석세서 비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원고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제가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이 탄소 중립이 2050년까지 되겠느냐. 지금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스포일러들이 계속 생깁니다. 스포일러들이. 글라스고가 역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10년 동안 캅을 10번 했죠.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저는. 제 전임자들은 뭐 3번 갔다 10년에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10년에 10번 갔고 열정을 들였고 기후변화를 가지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컵 중에서 제가 그만두고 난 중에 컵 중에서 제일 기대를 한 게 글라스고 컵입니다. 26. 영국이 진짜 발동을 걸었죠. 근데 뭐 반 이상의 성과를 거뒀지만은 그냥 half and half다. 왜냐? 이 탄소, 포슬 퓨얼 이걸 전부 다 그냥 페이스 아웃 시키는 거로 다 원본에 들어가 있는데 페이스 다운으로 다 해버렸죠. 인도가 계속 반대하고 페이스 다운으로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퇴출이 아니고 감축으로다. 그 다음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고 원본에 돼 있는 것이 그게 또 물이 타졌습니다. 인도가 계속 반대하고. 그러니까 by and around the middle of the centur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결의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2050년까지 또는 중반에 around the middle of the century 세계 중반에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물타버렸죠. 한 가지 성과가 있다면 룰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만 있어도 법에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법을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것이 대통령령, 뭐 총리령, 장관령
뭐 부령 뭐 이렇게 해서 나가야 이게 이행이 되는 겁니다. 법만 있어서는 안 되고. 2015년에 법이 통과가 됐죠. 사실은. 파리 기후변화. 이제까지 시행령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이 안 되는 거죠. 아무 디테일한 게 안 나오니까요. 그것이 작년 11월 달에 겨우 룰북이 된 겁니다. 룰북. 그게 이제 저기 폴란드에서 되고 그 전해에. 그게 이제 좀 진전이라면 진전이랄까. 그거죠. 그래도 진전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IPCC가 몇 차례 회의를 해갖고 이 경고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IPCC 의장은 우리나라 과학자죠. 이회성 박사.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또 잘 몰라요. 이분이 워낙 조용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런지 IPCC 의장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또 잘 모릅니다. 이회성 박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송도에서 회의했고 또 이 3차, 4차 또 보고서 또 내고 거기서 기후변화가 글로벌 템퍼레처가 1.1도 올라갔다고 발표한 겁니다. WMO는 1.0도 올라갔다고 발표했고 작년 7월 달에. 그러면 1.5도에서 0.4도 아니면 0.41도 뭐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실제상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참 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2050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많죠.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전 정부에서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발표한 게 보면 제가 그때 윤순진 위원장 뭐 있는데 회의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그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29%의 원자력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7%로 내리고 그다음에 겨우 6%나 7%의 에너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속 태양광이라든지 뭐 하여튼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를 갖다가 70%까지 올리느냐. 이게 곡선을 이렇게 긋은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그냥 그어버리니까 원전은 그냥 6몇 %, 7% 이하로 내려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9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그중에 70%가 산이고 30%가 꽃, 건물 짓고 도로 짓고 뭐 무슨 학교 짓고 여기 남는 게 없는데 여기 무슨 땅덩어리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깔고 우리나라는 또 바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규칙하거든요. 덴마크 같은 데 가면 바람이 쫙 하니까 아주 보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 풍차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 제주도에 세우는 거 뭐 전라남도 세우는 거 전부 다 서 있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위 간헐성이 문제다. 그런 걸 관리 안 하고 책에서 본 대로만 해갖고서는 자연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되시고 무슨 인수위원회를 열 날 제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일본 얘기도 하고 미국 얘기, 뭐 중국 얘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강조한 건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치인들이 모여서 뭐 나토 정상이든 G7이든 G20든 쭉 만나면 정상들이 이야기할 때에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니까 단둘이나 셋이서 해당되는 사람끼리 만나면 시리어스하게 정치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서 얘기할 때는 정치 얘기 안 나옵니다. 정치 얘기 안 나오고 기후변화
Sustainable Development. 이 얘기는 공통의 화제가 됩니다. 이 공통의 화제가 되니까 이 기후변화, Sustainable Development,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장을 해서 내장을 해서 아무 때고 어디서든지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제 당선되고 바로 며칠 안 되니까 제대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약간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 하면서 많이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다자회의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쌩쌩하게 막 돌아가는지 그런 데에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이 좀 잘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직업 분류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로 받는 그 평가는 제일 낮습니다,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목사님들이나 부천 뭐 종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존경을 받는데 정치인들은 세계 어디 가나 뭐 낮지 않습니까? 지명도는 높은데 신뢰도는 낮죠. 그러나 또 이분들이 안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참 그 세상이 아이러니죠.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팬데믹으로만 보면 여기서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에 이미 다 나와 있고요. SDG에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협정에도 이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팬데믹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기후협정에는 안 돼 있지만은 기후협정을 잘 이해해서 기후변화를 잘 대응하면 팬데믹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인간하고 그건 뭐 신문에 많이 났죠. 인간하고 동물하고 자꾸 접촉이 많아지고 동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인간 사회로 내려오고 거기서 바이러스가 생긴다. 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적에 해서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북극권을 4번을 갔고 남극을 1번 갔습니다. 제가 남극 세종기지를 가는데 이 고무보트를 타고 가는데 겁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가다 죽었죠. 그래서 뭐 아라홍가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배를 사주고 그랬죠. 그 세종기지 가는데 그 빙하는 둥둥 떠오르고 근데 이 고무보트 타고서 해병대 뭐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해병대 아주 그냥 그걸 뭐 꽉 잡고서 전 수영도 못하는데 잘못하면 아주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제 눈으로 보고 그래야 얘기를 하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죠. 안 보고서 창만 보고 얘기하는 건 저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CNN, 뭐 KBS 무슨 뭐 이 NHK 방송이다 이런 기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남극 북극 갈 때마다 가서 그 빙하 위에서 서서 아우성을 친 겁니다. 이런 게 계속 먹혀 들어간 거죠.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학자들 얘기는 북극권의 빙하에 녹지 않고 얼어 있는 게 세균이 뭐 100만 개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씨 레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릴 데가 없다. 이거 기후변화 좀 해야 된다고 그냥 아우성을 쳤죠. 근데 지금 기후변화가 온난화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극적인 예가 있죠. 2015년 인류 역사상 제일 더운 5번의 여름은 전부 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생겼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우리가 리코디드 저기로 해서 작년 7월이 인류 역사상 제일 더웠던 여름이다. 세계에서 제일 추운 데가 어디냐? 그 러시아의 베로호얀스크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배우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는 평균 1월 달에 평균이 영하
뭐 46도 뭐 이 정도 됩니다. 1월 달에 평균. 제일 저기 한때 1890 몇 년에는 이게 저 거의 70, 80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하. 작년 7월 달에요. 작년 1월 달에 영하 48도가 작년 7월 달에 베로현스크에서 영상 45점 몇 도가 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면은 94도 차이가 납니다. 94도. 거의 보일링 템퍼레처죠. 이거 여러분 믿겨지느냐? 사실입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기후온난화 현상이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생기는 거죠. 1918년에 스페니쉬 플루가 생겼죠. 스페니쉬 플루 생겼을 때 5천만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반이 죽었다는 겁니다. 조선에서도 17만인가 얼마가 죽었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이제 일제하에 있었지만은. 그러다가 그게 아마 큰 메시지 아니었나. 그건 신경 안 썼죠. 그러니까 한 50년쯤 지나서 1968년에 홍콩 플루가 생겼죠. 그때도 신경 안 썼죠.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오면서 막 나오는 겁니다. 2003년에 사스가 나왔죠. 제가 사무총장 되니까 2008년에 H1N1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2009년에 뉴 H1N1, 2014년에 드디어 에볼라가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한테도 소개가 많이 됐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메르스가 나왔는데 한국 국민이 배운 거는 요 메르스 때 배웠다. 사스도 몰랐고요. 메르스 때 우리가 막 당하니까 그때의 감염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금 우리나라 CDC는 그때 다 체제를 정비해서 이명박 대통령 체제를 정비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하고 그래서 그래도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에는 또 우리나라 사람 모르지만 자이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빈도가 프리퀀시가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기후변화 온난화 현상하고 같이 괴를 한다. 거기에 또 우리가 당한 거는 멀티레터리즘, 다자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미국부터 무너졌죠. 트럼프 대통령부터 무너졌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 공개적으로 많이 비판을 하고 어제 제가 미국 국회의원들이 한 8명이 와서 그 사람들하고 조찬하면서 계속 미국을 비판한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거의 공화당, 민주당 다 왔죠. 4명씩. 그 공화당 의원한테 안 됐지만은 공화당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 라고 제가 어제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팬데믹이 났는데 WHO에서 미국이 빠졌죠. 탈퇴를 했습니다. 미국이. 돈을 딱 끊었죠. 중국하고 계속 싸움이 붙었죠. 그 바람에 팬데믹이 거칠 사이 없이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그런 거는 전부 다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죠. 다자주의가 망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다자주의가 또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가 큰 의미를 갖고 대통령이 처음으로 갔죠. 나토 하니까 제가 외무장관 때 외교통상부 장관 때 나토 외무장관 회의를 처음 갔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요. 왜 당신이 거기를 가느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쪽에서 오라고 하는데 또 안 갈 건 뭡니까? 우리가 물론 나토하고 직접 유럽하고 안보를 갖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좀 한번 보고 가라는데 미국이 나토의 중심 아니고 한미 중심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 나토에 간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시그니피컨스가 있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가신다고 그래도 이 한국 사람들이 내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외무장관으로서 나토 강요회에 간 거는 모르는구나. 이게 좀 아는 사람 같았으면 그때 사실은 반남욱의 장관이 가고 그 이후에 뭐 유명한 장관도 가고 윤병서 장관도 우리나라 3명의 외무장관들이 강요회에 간 겁니다. 그런 것이 다 연계가 돼서 정상회의까지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정상회의 부른 건 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 밑바탕이 2006년이죠. 2006년에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서 제가 이걸 갖다 읽으면 아마도 재미없을 것 같고 두서없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내용에 들어온 거는 대개 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간주하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 학계에 계신 분들이 계속 더 좀 열을 좀 이렇게 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열을 내려면요 눈치 보느라고 못합니다. 자기 소신 있어도 못해요. 역시 학계에 계신 분들은 그 사실은 자기 소신으로 다 가르치고 학생만 가르치지 말고 시민도 가르치시고 정치인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